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전보다 0.69% 상승한 2804.8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0.68% 높은 2381.73에 나스닥 지수로 0.47% 오른 6083.70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 $50 선을 넘어섰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이 연장되고 감산 규모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2.0% 상승한 배럴당 $50 3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이 하루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전국 불안으로 미국 달러와 약세가 금값을 끌어올렸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6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소폭 올라 온스당 $1253 60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2.1% 올라 지난달 중순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강한 경제 지표 등에 주목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30 지수는 0.39% 상승했고 프랑스의 가크 40 지수는 0.66% 올랐습니다. 영국의 FTSE 100 지수도 0.4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틀째 오름세를 보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스캔들에 대한 충격에서는 벗어나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업종별로는 산업업종이 가장 크게 올랐고요. 에너지 업종도 1%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죠. 코스피가 일주일 넘게 2290선 안팎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다만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수 오름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코스피는 0.07% 올라서 228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0.68% 올라 642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오늘 출증 함께 보시면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외교 라인 등 주요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또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는데요. 이 같은 인선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계속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4대 그룹 지배구조 재편 임박을 알리면서 특히나 현대차 그룹 개혁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내정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 청계천 판자촌에서 정말 어렵게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흑수저 신화로도 유명한 분이시죠. 이번에 전격 발탁된 이 인선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여쭤봅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국민들에게 아주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시작한 이후에 지지율도
80%에서 90%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김동연 그 부총리 내정자의 경우에는 우리 그 세종시나 과천 관가에서 정말 찾아보기 좀 힘든 아주 희귀한 별종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태어나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청계천 판자촌에서 살았는데 사실 청계천 판자촌이 우리 그 당시 어릴 때 거지촌이었어요. 거지촌에서 흙수저를 물었다 이런데 저는 수저도 없이 태어난 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덕수상고라는 학교, 그 학교도 참 좋은 학교입니다. 덕수상고를 거쳐서 일찍이 소년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한국 신탁은행에 들어가죠. 신탁은행에 들어가서 7년 만에 주경 야독을 해서 행정고시 합격하고 경제기획원으로 이제 관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관료 그 경제기획원이라는 게 정말 천하의 수재들이 다 몰리는 것이고 특히 간판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스카이 대학 출신이 아니면 행세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청와대 이런 데를 등등 거쳐서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죠. 그야말로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가 아니냐. 참신하고 정말 파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민주당에서는 전율이 느껴진다. 몸이 벌벌벌 떨리는 그런 인사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문재인 그 경제 정책 제이노믹스가 소위 국민성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부터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가 주창해왔던 게 바로 여기와 코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서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소득을 좀 더 늘려줌으로써 그 소득이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소비 증가와 국민 소득 향상으로 인해서 국민 성장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 2030 정책 플랜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플랜을 입안한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입니다. 2030년까지 국민 소득을 49,000불로 끌어올린다. 그 다음에 복지 수요, 복지 지출을 현재 25% 정도 되는데 이걸 40% 정도 끌어올리겠다. 아무튼 경제 정책에서 그냥 사람만 바뀌었다가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번 인사의 의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인사가 있는데요. 눈에 띕니다. 첫 여성 외교부 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내정이 됐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업무를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한미 FTA 등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예, 경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통상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산업부가 맡았는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 외교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교부는 단순히 국가 간의 이해 충돌만을 막는 그런 어떤 부서가 아니라 이제 경제 부처 중에서도 핵심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시에서도 이 외교부 움직임을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당면한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 FTA라든지 재협상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그 문제를 바로 외교부 장관이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강경화 장관의 그 입각도 지명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우선 외교부가 그동안에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면 행세를 못하는 또 외무고시 기수 문화로서 검찰 못지않은 굉장히 이 파당 집단으로 오명을 많이 받아왔는데 우선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제3자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 인사가 감동적이고요. 또 지금 외교부 생긴 이후로 70년 외교부 역사의 처음으로 우리 단군 이래로 외교의 수장이 여성이 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지금 세계는 미국의 경우에 울브라이트 장관 1997년에 제가 거기 특파원을 할 때 그 외교부 장관이 여자였어요. 그 밖에도 지금 여러 명의 여자를 거쳐서 힐러리 대통령도 외교부 장관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외교부 장관이 지금 30명이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강경화 장관의 등장은 또 하나의 유리 천장의 파격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끌고요. 세 번째 의미로서는 이분이 그냥 국내에서 성장한 분이 아닙니다. 학교도 매사추세츠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그 UN 들어가서 거기서 역량을 많이 쌓았고 특히 그 우리나라 국회의장 비서관을 하면서 영어 통역을 해왔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동시 통역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후에 외교부 최초의 여성국장 등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해왔고요. 특히 UN 사무총장을 3명을 거쳤는데 3명으로부터도 가장 총애받는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UN을 감동시킨 여자다 하는 이런 그 비평도 있어요. 더구나 이분은 PD 출신입니다. KBS 영어 PD 출신으로 시작해서 자기 아버지가 KBS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국제 감각, 아버지가 해외 그 생활을 많이 하면서 국제 감각을 많이 길러왔고요. 어쨌든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경력을 가진 새로운 어떤 외교장관을 발탁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또 예전에 저희가 말씀해드린 바 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장하성 교수는 박사님께서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도 거론을 하셨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장하성, 김상조 임명, 재벌개혁의 강력한 신호탄으로 봐도 좋은 건지 한 말씀 여쭤볼까요? 예, 장하성 교수는 꼭 일주일 전에 월요일 이 시간에 우리 앵커님께서 저보고 새 정부의 경제수장, 특히 경제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분들이 누가 됐으면 좋겠냐 했을 때 제가 장하성 교수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누구도 장하성 교수를 언급하지 않을 때 서울경제TV는 장하성 교수를 일주일 전에 예측을 했죠. 김상조 교수는 당시에 여러 언론들이 동시에 예측했던 분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하성 신임 정책실장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캠퍼스에서 아주 40년 전에 만났던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우선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선 이분의 가문이 예사로운 가문이 아니에요. 4대조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해왔는데 그분의 정조 할아버지가 상하이 임시정부의 외교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 또 그분의 삼촌은 4.19 혁명이 터졌을 때 바로 장면 정부의 경제 비서관을 하면서 우리 3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만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사실은 효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집안에서 미국 최고 인류 대학 그룹이라고는 아이비리그 출신이 10명 이상 나왔습니다. 장관도 이번에 장하성 학장을 포함하면 바로 사촌 간에 장관이 4명 나왔어요. 그런데 장관이 4명 나오고 집안이 좋고 공부 잘하고 이것은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하성 이 정책실장에 대해서 이 예리한 머리와 따뜻한 피가 흐르는 그런 경제학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려대학교는 지금 성적이 좋다고 주는 장학금 제도를 일체 없애버렸습니다. 그 제도를 바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장하성 정치실장이요. 그만큼 지금 국민 성장 시대에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그런 시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하는 따뜻한 피가 흐르는 그런 이 경제학자다. 그리고 이 장하성 학장의 아이디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장하성 펀드나 이런 사회 활동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학계에서도 장하성 교수의 저널이 장하성 교수의 연구 저작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고 지금도 피인용 지수 다른 전 세계 학자들이 장하성 교수의 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하성 교수의 정책실장 임명은 제가 본 인사 중에서 가장 잘하는 인사가 아니냐. 참으로 그는 기대가 큽니다. 특히 김상조 교수하고의 관계는 몇 년 선배가 돼요. 몇 년 선배가 되면서 코드가 잘 맞을 거고요. 소액주주운동 참여연대 활동할 때 김상조 교수가 장하성 교수를 큰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김앤장의 시대가 열렸다. 지금 법률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김은 김동연,
또는 김상조, 앤드 장은 장하성 시대. 자, 우리 경제팀도 김앤장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파견 인사 어떤 인물들인지 박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 지난 18일 공정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4대 재벌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순환 출자가 문제되는 곳은 사실상 현대차 그룹뿐이다라고 현대차 그룹만을 콕 집어서 적용을 했거든요. 이 같은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김상조 이제 후보자죠. 공정거래위원장, 경제검찰이고 재벌개혁의 실제적인 이제 손과 발과 칼이 되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첫 인터뷰에서 순환 출자 문제는 조금 속도를 늦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4대 재벌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자동차는 문제가 된다라고 특정 재벌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바로 현대차의 순환 출자 개선, 지배구조 개선이 급물살을 바로 탈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이 발언 한마디는 일파만파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4대 재벌 중에서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재벌, 그러니까 삼성차라든지 LG라든지 SK 문제는 순환 출자 문제에서 한 템포 건너가 있어요.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한 셈이에요.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순환 출자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 출자 해소 문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치고 나온다면 첫 번째 관역이 되는 것이 현대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현대차 문제는 이 재벌개혁의 제1신호탄, 현대차 문제가 바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현대차를 찝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김상조 교수가 현대차에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재벌 개혁의 한 축인 지배구조 개선을 나가려면 현대차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부인을 하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던 그걸 떠나서 현대차 이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는 화급한 발등에 불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현대차 그룹의 핵심 순환 출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예. 그 현대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매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2위, 3위 하는 어마어마한 큰 회사인데, 사실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볼 때 현대차의 지위는 미미합니다. 현대차는 사실 현대모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자식입니다. 자식이란 얘기는 우리가 자회사 지배 회사 개념에 보면 홀딩 컴퍼니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자식인 자회사가 있고 그 밑에 손자인 손회사, 정손회사, 고손회사 이렇게 내려가는데 현대차 그룹의 지금 현재 주인격에 해당하는 이 가장 중심에는 현대모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현대모비스 회사의 주식을 바로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과 그 아들인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를 장악을 하고 있고, 모비스가 현대차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기아차를 갖고 있어요. 다시 기아차는 모비스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비스로부터 시작되는 순환 출자 구조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순환 출자 구조는 한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가 다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제 이거 해소하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굉장히 현안이 되어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어쨌든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주인격에 해당한다. 이것은 일반 시장에서는 경제를, 재벌 구조를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좀 의외죠. 정작 현대차의 지분은 정몽구 회장은 또 미미하기 짝이 없고, 특히 그 아들인 정의선 회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현대차 문제는 바로 정몽구 회장에서 그 아들인 정의선으로 내려오는
상속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진폭이 큰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예. 자, 현대차 그룹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를 하려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차 그룹 지배 구조 예상 시나리오별 장단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구조일까요? 예, 이제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가장 큰 방법은 연결의 고리를 끊고 그냥 자기가 다 소유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재벌 그룹 중에 그동안에 적은 주식으로 여러 회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로 자기 회사로 다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IMF가 1997년에 이제 추천한 지배구조 체제로 가자. 이제 홀딩 컴퍼니 체제로 가자. 현대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지금 방금 말씀 올린 대로 현대 모비스라는 회사가 지금 주인격이다 말이죠. 그러면 그 현대 모비스에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을 늘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데, 근데 문제는 현대 모비스를 현대모비스가 덩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기아차하고 현대모비스하고 지분 교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난 뿐만 아니라 어느 일가가 그 생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금액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긴 한데 이 현대모비스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현대 그 차에 금융회사들을 그냥 가져갈 수 있고 단순하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돈이 많이 든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을 하는 겁니다. 현대모비스 홀딩 컴퍼니와 사업회사로 분할을 한다. 이러면 어느 일가의 부담은 가장 줄어들지만 거기서는 금융회사를 다 내놔야 되는 사실 금융회사 그동안에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금융회사 쉽게 내놓기가 어렵죠. 그런데 세 번째 구도는 현대차를 인적 분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현대차의 사업 주체로서의 현대차와 그 주식관리회사로서의 지분 구조하는 건데 이 경우에도 솔직히 그 현대차에 지금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을 내놔야 돼요. 또 금융 지배 구조도 금융사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어느 것 하나 쉽지는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 세 개를 지금 그 현대차 순환 출자 구조에 놓여 있는 현대차와 모비스, 기아차 이 회사를 전부 다 인적 분할을 해서 홀딩 컴퍼니끼리 다시 해체 모임을 해서 지주회사를 만드는 그 방식이 가장 유력하리라고 봅니다. 예. 자, 현재 현대차 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공행진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또 현대모비스까지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시장이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지난주에 현대차가 지주회사로 간다. 일부 언론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자마자 현대자동차는 한국거래소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해 본 바가 없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해명 공시의 내용을 잘 보면 보통은 자기가 싫어하는 내용, 있지도 않은 내용을 이렇게 언론이 보도되면 이것은 오보라든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데 아주 담담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럼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으면 1시간 후에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주회사 전환을 할 때 어느 기업도 우리 지금 합니다라고 얘기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특히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분이 낮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주사 전환을 할 때는 주식을 사모아야 되거든요. 자기 오나나 그 오나인 정몽구 회장이나 아들인 정의선 회장 또는 친인척 일가가 주식을 사모아야 되는데 지주사 전환을 한다면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르고 난 뒤에 주식을 사모으면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지주사 전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로서는 뭐 실제로 검토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일 모레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검토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공시는 그렇게 믿을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서 현대차는 지주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쪽이 분석이 더 맞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재벌 개혁을 하는데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 재벌 개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환 출자 면에서 가장 진도가 늦은 현대차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 내정자도 현대차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그 현대차의 순환 출자 해소는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 주가는 현대자동차 주가는 왜 올라가느냐? 자, 현대차의 지주사 전환을 하려면 말씀 올린 대로 지금 오너 일가의 소유 지분 주식 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럼 시장에 사모아야 된단 말이죠. 사모으는 과정에서 결국 시장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주식을 사는 자가 많으면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의 차그룹의 순환 출자 해소와 지배구조 전환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주식을 많이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면에서 물론 악재도 있습니다. 재벌 그 구조 개선을 하면 현대 오나 일가의 자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경계하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배구조 체제 전환한다 해서 회사가 망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취약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정부에서 재벌을 해체하는 거나 때리기도 아니고 서서히 전환하라.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악재나 좀 부정적인 관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주사 전환은 호재인 측면이 많다. 우리나라 지주사 전환이 2003년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 14년 정도 됐는데 지주사 전환하면서 주가가 떨어진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건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마에 오른 건 현대차 그룹인데요. 4대 재벌 기업이라고 불리는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좀 개혁이 돼야 될까요, 박사님? 예, 현재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을 얘기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조금 바꿨어요. 우리가 이제 재벌 이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발표하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회사를 이제 얘기하는데 김상조 부위원장은 그렇게 모든 기업을 상대로 하면 너무 이 정책이 산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4대 재벌들을 딱 찍어서 하겠다. 4대 재벌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4대 재벌이 바로 삼성, 현대차, SK, LG 요 4기업입니다. 요 4기업인데 그중에 순환 출자가 안 돼 있는 현대차는 이제 순환 출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집중 투표제 같은 거. 그럼 재벌 오너의 입맛에 맞는 이사만 지금 했는데 그 이사를 좀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도 보내라. 노조가 원하는 이사도 좀 뽑아라.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이제 그만해라. 그다음에 계열사라고 해서 내부자 거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순환 출자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그런 개혁이 올 겁니다. 순환 출자만 놓고 보면 이제 현대차를 먼저 건드리겠지만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문제가 최근에 좀 유보됐지 않습니까? 삼성도 현대차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 순환 출자 문제가 있어요. 삼성물산 때문에 조금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삼성의 지배구조 전환 이슈가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SK는 일찌감치 지주회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라든지 SK텔레콤의 그 지주회사 지분이 적어요. 그 회사 좀 정신 차릴 필요가 있고요. LG의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나 내부자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롯데라고 봅니다. 롯데는 비단 4대 재벌은 아니지만은 순환 출자에 관한 고리, 그것을 문어발이라고 그러는데 문어는 문어발 10개밖에 안 되지만 이 롯데는 순환 출자의 고리가 수백 개가 돼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신동빈 회장도 잘 모르라고 생각이 돼요. 그 고리가 어디서 일본 광윤사에서 롯데 홀딩스를 통해서 롯데 백화점을 통해서 얽히고 설켜 있는데 롯데 재벌이 이거 해소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그러나 롯데 재벌도 이거를 저는 해소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롯데가 새로운
4대 재벌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의 그런 외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모든 경제 정책들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틀어서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절대로 경제 현상은 좋다, 나쁘다로 분석하지 마라.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라고 분석하라 그러는데 기업 지배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업 지배구조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들이 뉴욕의 월가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 시장을 좀 안 쳐줍니다. PER이라는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 수익 비율인데 우리나라의 평균이 지금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는 20배, 30배인데 우리나라 주가가 훨씬 더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오르는 이유 중에 월가에서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한국의 지배구조가 엉망이다. 순환 출조 이래가지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한두 사람이 시장을 농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마음대로 못 사겠다. 바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 지배구조를 해소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가의 호재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것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워낙 방만하게 펼쳐지던 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이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기업의 자금난이 올 수 있다. 그럼 기업의 자금난이 경제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측면을 볼 수 있고, 세 번째 측면은 기업의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면 공정거래의 틀이 더 고착화가 된다. 그래 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막 시장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보다 더 명쾌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면에서 장단점이 혼재한다. 어쨌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것은 우리 장하성 정책실장이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를 만들었고, 거기 지금 원장을 하는데 그걸 줄여서 기지배라고 그래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네. 이 기업 지배구조가 앞으로 세계 경제나 우리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주가도 기업 지배구조가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재테크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굉장히 절실하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 기업 지배구조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인사와 그 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고요. 또 우리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편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오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구체적으로 시황을 여쭙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 추천주들 수익률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익률 점검 함께 해보시죠.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시간을 이용하셔서 점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화면에 5가지 종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종목들은 모두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볼까요? 4월 19일에 주셨던 더존 비즈온이 매수가 대비해서 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4월 26일에 주셨던 FNF가 지금 1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역시 5가지 종목을 화면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위에 4가지 종목 롯데정밀화학, 한국콜마홀딩스, 유니퀘스트, GS는 홀딩 가능하다, 보유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주셨고요. 신규 편입된 5월 19일 종목 제이준 코스메틱은 4.4%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큰 수익 축하의 말씀드려야겠죠. 예, 지금 살펴본 종목 중에서 혹시 오늘 리뷰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님? 예. 먼저는, 한국 종합기술을 포함한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은,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 나는 종목들은 100% 파지 마시고, 한 줄에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전략을 해주시고요. 5월 19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제이준 코스메틱은 추천 당일 장중 목표가를 도달했으며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수익 나는 종목 또는 52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갖고 가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해주셔야지 누적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목이 사자마자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서 오늘 종목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항생지수는 횡보 상방으로 보고요. 지수로는 25,201 지지시 상방으로 봅니다. 혹시나 25,201이 깨지면 25,057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로, 저점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는 오늘은 상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방. 지수로는 50.34 지지시 지속 상방. 혹시나 50.34가 깨지면 49.51 부근에서 다시금 강력 매수로 매수 전략 상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1251.82 지지시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1251.8이 깨지면 1245.3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수로는 1.112365 저항시 하방입니다. 혹시나 1.12365가 돌파 시 1.12445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요.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지수로는 2375 부근에서 지지시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2375가 깨지면 2367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30분 뒤면 국내장도 개장이 될 텐데요. 오늘 국내 시황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필사 종목 공개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피 전체적인 종합지수 또한 선물, 개별 종목이 아닌 코스피는 아직까지 상방의 힘이 셉니다. 혹시나 개별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담 없이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수에 맞춰서 개별 종목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상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2285.68 부근에서 지지하면 상방입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지속 보유하고 되겠고요. 혹시나 2285.68이 깨지면 2278.67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약간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수로는 296.95 지지시 상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296.95가 깨지면 294.85 부근에서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현금이 있다면 좀 다시금 추가로 매수해도 되겠고요. 혹시나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필사 종목은요. 오늘은 애경유화입니다. 애경유화 종목코드 161000. 이 종목은요. 석유화학 기업으로 장치산업 부분과 생활용품에서부터 건설, 전기 등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초 소재 산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속 성장이 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4,500원입니다. 손절가는 12,000원이고요. 반드시 손절 나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손실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손실 나는 종목은 손절가 왔을 때는 무조건 아쉬워하지 말고 100% 청산해 주시고요.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국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또 자외선이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 오염물질과 만나면서 오존의 생성도 활발하겠는데요. 되도록 오후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밤이 되면서 다시 선선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를 웃돌겠는데요. 강릉 27도, 울진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역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낮 기온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밤이 되면서 다시 선선해지겠습니다. 해상으로도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밤부터 수요일 오후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